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 10일 동안 미국을 다녀온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 대표가 오늘 강원도 양양을 찾았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 자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내가 원래 빨간당이었는데 이번엔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당이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이제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선 속이 탑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당초 양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가겠다는 최고위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장 대표만 현장을 방문해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최고위원님, 김진태 지사 친윤 인사로 꼽히잖아요. 결자 해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얼핏 듣기에는 당신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선 후퇴하든지 아니면 혁신 선대위를 빨리 꾸려서 나타나지 마라라는 식의 그런 강경한 대응으로까지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선거 처음 봤거든요. 당대표 때문에 당대표 리스크가 지방선거 전체를 휩쓸고 있잖아요. 장동혁 리스크, 장동혁 때문에 선거 못 치르겠다라는 아우성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물론 그렇고 경기, 부산, 경남, 강원 곳곳에서 다들 대표 그리고 장 대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중앙당 때문에 선거 못 치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8박 10일 동안 미국을 갔다 온 것. 그 이후에 제가 기자들과 당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그냥 멘탈 붕괴라고 그러나요? 거의 공황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누구도 말을 하려고를 안 한대요. 그냥 포기 상태, 자포자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더 문제는 당이 이런데 저분은 좀 당대표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쓴소리를 했는데 장 대표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결자 해지하라.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지난번 인천에서의 윤상현 의원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윤상현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 인사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지금 그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 역시도 친윤 인사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이번 지방선거를 끌고 가는 이 노선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자 해지라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나에게 다 계획이 있으니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계획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지금 인천, 강원뿐만 아니라 부산, 서울 이런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오는 어떤 그 기사를 보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 단체장들께서도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부산 북구에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 체제로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선대위 체제로
바꿔달라. 그런데 뭐 말이 선대위지 사실상의 비대위를 꾸리자라는 얘기하고 전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대위 꾸려야 한다, 선대위 뭐 빨리 발족시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장 대표가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장 대표 반응은 없는 것 같다. 지금 뭐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장동혁 대표 손절 움직임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독자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나온 데 이어서 아직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체 선대위를 발족시키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뭐 보수와 중도까지도 네. 포괄하고 포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선거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장 대표가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 중도층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고 중앙당에 실망한 다양한 민심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미리부터 우리는 도당 차원에서 지방선거하면 보통 이제 지역별로 선대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그걸 넘어서 장동혁 대표하고는 선을 긋겠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밝히겠다. 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장동혁 대표를 패싱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보이콧하는 수준에 이른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중앙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각 지역별 선대위는 별도로 구성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통상의 관례인데 지금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독자 선대위라는 것은 중앙당이 어떠한 선거 캠페인을 치르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지역 단위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치를 테니 우리의 캠페인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중앙에서 어떤 유세단을 구성하고 그래서 지역의 그 지지 유세를 간다고 할 경우에도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라는 정도의 그 얘기가 있을 것이고 오지 않으면 더욱더 좋다. 그러나 오더라도 후보와 연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갈 곳은 없는 거 아닌가. 장동혁 대표 유튜브가 뭐 장 대표 어디가라고 하는데 갈 데 없어서 에바 뭐 이렇게 지금 될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아냥의 목소리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선거가 40여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야당의 제1야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조롱 섞인 비판을 받는다면 사실상 이 체제로 선거를 치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에서도 독자 선대위 하겠다. 대구에서도 독자 선대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장 대표가 선거에 관여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 존재 이유가 없는 건데 더구나 이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명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6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6명 전원이 나서서 이게 아직까지 후보가 꾸려지기도 전인데 독자적인 선대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선언안 중에서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김성교 도당위원장은 친윤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예를 들면 뭐 유영아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조호영 그 국회 부의장 뭐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보면 한때 강한 친윤이었는데 윤상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 분은 당내에 이제 아무도 없는 셈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소수의 극우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분들, 뭐 고성국 씨라든가 전한길 씨, 뭐 이런 유튜버들과 쫓아다니는 몇몇 분 의원들 외에는 아무도 지금 지지하지 않고 있어서 그 더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본인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치고 뭐 언론에서 사설이 도대체 몇 번 나왔습니까? 한번 좀 쉬어봐야 될 판이에요. 당신 물러가라.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당신 때문에 보수 망한다. 이러고 있는데도 그냥 뭐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뭐 양양 가서 뭐 어장 수리하고 계신데 지금 저 어구 수리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아니 당을 수리해야죠. 당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 자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데 앉아서 무슨 어민들 어구 수리해 주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후보들 그 당의 후보들이 얼마나 지금 피눈물이 나는지 이렇게까지 공감대가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대표로서의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분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당대표니까 내가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니까 내가 결정할 거고 나한테 대들면 뭐 누구 징계하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오만불선한 당대표가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는가 싶습니다. 특보님 말씀대로 이런 지방선거 준비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남 통영 6지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마무리가 되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으로 시선이 옮겨져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전 의원 공천 가능성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에 출전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공천 확정 아닙니까? 지역만 남은 거 아니에요? 확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역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에서 생각하는 핫플레이스는 하남갑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이광재 전 지사께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험지라고 불리는 하남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그동안 이제 호명된 적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호명이 되면서 당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가닥은 이제 타신 것 같고요. 또 이광재 지사께서도 출마 쪽으로 결심을 좀 굳히신 그런 느낌이 많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는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내일 그 공천관리 이제 전략공관위에서 지금 13-14개 정도의 지금 이번 재보궐 선거 지역과 관련된 기초적인 보고를 지도부에다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 지금 재보궐 지역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가 공천 가능한 재원들, 인재들은 어느 정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 주말 정도 또는 다음 주 초 정도면 1차적인 윤곽이 좀 대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중에 이광재 전 지사께서는 당연히 공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기자간담회 할 때 다른 후보들은 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광재 전 지사만 묻지도 않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주겠다는 얘기죠, 뭐. 예. 저는 뭐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광재 지사를 하남갑으로 공천 보내서 근데 거기가 뭐 험지라고 얘기했지만 1200표 정도 이겼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이제 이용 우리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이용 당협위원장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 뭐 이광재 씨를 보내서 견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거기서 이용 씨가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그것도 저는 알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뭐 이광재 씨로서는 뭐 자신의 어떤 그 당에 대한 헌신 그런 것들이 보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네요. 이광재 전 지사는 어쨌든 공천을 받을 것 같다. 이 정도는 확정이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출마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한 방송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국민 눈높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 선거구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미친다면 선택할 수 없는 카드겠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특보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청래 대표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한 직후에 당의 사무총장께서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미칠 거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부정적인 기류가 절반 이상을 넘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읽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당내에서 김용전 부원장이 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당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평가를 직접 한번 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당내에서의 목소리, 이 부분도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28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조사에 최종 청문회가 이제 종합청문회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정도에서 이런 지금 언급되었던 한 3가지 정도의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어떻게 규정 지을지, 그리고 그 규정 짓는 가운데에서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규정 지을지, 그리고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뭐 재보궐 한두 지역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미칠 또 선거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용전 부원장에게 뭐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에서 다른 지역들, 특히 초박빙으로 승부를 지금 겨룰 수밖에 없는 영남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뭐 광역단체장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뭐 한 자릿수 안으로 좁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소위 중도층 또는 무당층의 표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 지도부의 좀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최고위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뭘 조작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용 씨에 대해서 조작 기소를 만약에 검찰이 했다면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재판이 몇 년이나 진행됐어요. 수백 명의 증인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검사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최고급 변호사들이 나와서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심, 2심 모두가 다 유죄로 해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뭐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작이 됐다는 것들을, 아니 요새 민주당 분들은요, 입만 열면 무슨 조작 기소야, 뭘 조작했는데에 대한 것들을 아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김용 씨에 대해서 뭘 조작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세요. 지금 2심까지 그 징역 5년을 받은 사람이 그 북콘서트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하겠다고 뭐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빚쟁이가 빚 얻으려는 거, 빚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를 공천을 안 주면 이건 부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대법원 판결을 받을 남은 사람을, 그 사람을 공천 주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어느 정당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저분이 얘기하는 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거다. 본인이 대법관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저분이 지금 부당하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 내가 이재명 대통령 위하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5년형 받았는데 나를 구제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입법부가 구제해 줍니까? 법원 판결을 입법부가 구제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니 무슨 권력 잡으면 모든 걸 다 하얀 것도 까맣게 만들고 유죄도 무죄로 만들고 무죄도 유죄로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작 기소를 했다면 재법원 판결까지 나온 다음에 재심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조작한 검사들을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를 받게 하면 됩니다. 자기 입으로 무조건 입만 열면 조작 기소 하는데 뭐가 조작 기소됐다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든가요. 그러니까 좀 저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좀 첨언 좀 드리면,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도 특히 김영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의 상황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의 판단까지를 구하고 나서 총선에 출마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히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께서 지금 이제 그 분당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번에 어느 지역이든 뭐 하남이 됐든 뭐 어느 지역이 됐든
지역으로 출마를 하시게 되면 이제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용 전 부원장이 원래 이 정치를 성남시 의원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 대법원의 판단도 받고 또 준비를 해서 28년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도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부분이 조작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뭐 굳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설명 안 드리더라도 국정조사를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확인을 하신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국정조사는 김용 씨와 관련이 아니잖아요. 대북 송금에 대한 것들을 아니 거기 말고 있었습니다. 저기 백현동하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국정조사가 지난 16일 날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리에서 출석했던 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검찰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었는지 그 검찰 조사를 2박 3일 동안 검찰청에서 대기하면서 받는다든지 또는 검사가 당신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라는 표현을 썼다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가족 사진을 내밀면서 가족 안 볼 거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조사 방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강압적이고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조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진술이 있었다면 그 진술에 의해서 또 기소가 됐다면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미 국정조사장에서 충분히 언급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용 씨는 네. 남욱 변호사만의 그 진술로 인해서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유동규 씨도 관련돼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인출됐는지 어떻게 갖다 줬는지에 대한 현장 검증도 쭉 있었고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욱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말만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유죄가 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조작 기소냐 아니냐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민주당 안에서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저희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광재 전 지사 카드가 나오면서 좀 약간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복잡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정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뭔가 듭니다. 정리가 되고 있나 봐요? 네, 지금 예. 뭐 여러 말씀들이 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 재보궐에 관련된 이제 공천이 상당히 속도가 붙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5월 초 정도까지 지금 한 열흘 기간 안에 전략공천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표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략공관위와 지도부에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좀 전에 뭐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개항을 이제 고집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밝히시는 것 같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인천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얘기를 하신다면 당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다가 그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은 것이고 이분들의 경쟁력은 이미 상당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입장들을 아마 내일 보고를 받으시면서 1차적인 정리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천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송영길 전 대표의 선당 후사 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위해서 또 이재명 전 대통령의 그 개항 출마를 위해서 해왔던 것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 사법 리스크를 밖에서 탈당해서
깨끗하게 그 무죄를 받고 당으로 복귀했던 여러 가지 사정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뭐 출마를 희망하는데 저희가 공천을 안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천을 하되 어느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송 대표를 위해서도 또 당 전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지금 고려 중에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고위님? 어려울 것 같은데 적재적소 너무 어려울 것 그리 같아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안 믿고 어려워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이 해결해야죠. 뭐. 적재적소가 어딜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택을도 있잖아요. 평택을에는 이제 조국 대표가 출마를 했는데 단일화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좋은 후보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조합을 가지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지 의원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택을도 예. 굉장히 진짜 핫플레이스가 예, 돼버렸잖아요. 예, 진짜 핫플이죠, 여기. 저기 예. 무슨 뭐 황교안도 나오고 그 각 지금 당 대표 출신들이 몇 명이 나오고 전직 법무부 그러네요. 장관 예,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저는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치명타를 입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주당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저기다 만약에 정말로 괜찮은 후보를 내보내면 이거는 조국 당대표하고는 앞으로 이제 니네하고 손잡는 건 없다. 뭐 그런 사인이잖아요. 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 그룹에서 당신은 아웃이야. 뭐 이런 사인처럼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러면 저쪽에서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말랑말랑한 후보를 내려보내자니 당에서 또 뭐 당원들이 펄펄 뛸 것 같고 여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아서 누구를 내보내느냐가 진짜로 정청래 대표의 고민 중에 고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고민스럽죠. 고민스럽습니까? 왜냐하면 네. 평택 지역에서 지금 그 조국혁신당 네. 그리고 진보당 뭐 또 한 5개 정당이 지금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택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평택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또 그런 전략적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울산이나 어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의 세가 좀 그 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단일화를 또 위해서라도 지금 저희 쪽에 평택에 대한 양보를 요구한 그런 사안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또 조국혁신당만 해도 저희가 지난 연초에 통합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또 당이 그 우당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최적의 후보를 내야 하는 또 그 임무도 있고 사명도 있고 또 이 후보들끼리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금 유이동 전 의원이 출마를 예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후보를 또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공천은 최고의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후보들이 일단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어떤 뭐 단일화든 아니면 선거 연대든 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가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후보를 그 공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저기 평택에서 지원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내가 이번에 평택에 재보궐에
출마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고 고민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아직은 최종적인 결정이 나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논의되는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네. 고차방정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수석으로 가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가 곧 만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정우 수석 외에는 이제 대안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너무 이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너무 이름이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예. 지금의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국민의힘의 지금 뭐 박민식 전 의원이 굉장히 예. 유력하게 후보로 거명이 되시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후보 그리고 상수로 나와 있는 무소속의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해 낼 만한 인재를 지역에서 발굴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마침 부산의 그 북구 출신이신 하정우 그 수석이 지금 현재 유일한 대안처럼 되어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뭐 지금 이 안에서 청와대에서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완성시켜라라는 주문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 정책의 완성은 입법에서 나올 수 있다. 입법이 있어야 뭐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 당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지금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가장 손잡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AI 전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로 봤을 때도 이제 더 이상의 최적의 후보를 찾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저희는 뭐 3고초려가 아니라 10고초려를 해서라도 하정우 수석이 이번 부산 북갑에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출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정우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정우 카드를 예. 쓸 수밖에 없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워낙 하정우냐 아니냐를 놓고 왔다 갔다 해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상처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리고 빨리 차라리 정해줘라. 이렇게까지 그 공개적인 요구를 할 정도로 상처를 줬기 때문에 다른 후보 이제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참 의아한 게 하정우 수석의 경쟁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전혀 검증된 바가 없잖아요. 그냥 그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거 외에 경쟁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도 선거에 나와본 적도 없고 공직이라는 것도 이번에 무슨 그 민간 기업에 있다가 그 대통령이 AI 수석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와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서로 이렇게 밀고 땡기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 좀 키워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부산 북갑이라는 지역에서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국민의 그 지금 그 부산에는요 약 한 35% 정도는 민주당이 항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지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전재수 의원처럼. 전재수 의원은 정말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끌어온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이에요. 확장성을 본인이 확인시켜야 할 거다. 네, 그렇죠. 아주 보시는 보여준 거네요. 뭐 지금 예.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쟁력이나 능력을 뭔 근거로 경쟁력 능력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니까 그 저희가. 말씀도 예, 뭐 예.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번 선거가 단지 부산 북구 한 곳에서만 선거가 치러진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확장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 선거는 부산 전체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민주당의 전재수 시장 후보와 하정우 수석 그리고 그 외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 공식적인 연대가 가능합니까? 무소속인데 이게 선거법상 당이 다르면 무소속도 다른 당 아닙니까? 자신의 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연대해서 선거운동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낼 것이냐,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3자 구도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하고 손잡고 갈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하정우 수석의 확장력을 걱정하실 단계가 아니지 않을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근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지금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상대 후보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여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아주 강력한 상대 후보들을 맞서서 대항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쉽게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부산 민심이 어디로 흐를까 굉장히 궁금한데 KBS 부산 종국이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지지도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40%,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4%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요인이라고 보세요, 최 의원님? 박형준 시장님이 뭐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전재수 그 후보가 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유는 역시 뭐 그 한동훈 대표하고 서로 주고받은 공방이 굉장히 좀 타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저 싸움은 그 전재수 후보가 먼저 빈집털이 하러 왔느냐, 내 지역을 왜 왔느냐라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됐죠. 왜냐하면 그 까르띠에식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 그 합수본에서는 기소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밝혀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만 밝혀라. 뭐 이렇게 공격을 계속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재수 후보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합수본에서 내가 불법으로 받았다는 그 발표가 없지 않느냐. 근데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의 전재수 후보였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타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던 상승세가 주춤주춤 하거나 조금씩 내려앉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뭐 지금 저희가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한 번도 손쉽게 승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박빙의 우세를 했을 때 승리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상황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형준 후보, 그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를 짧게 하고 계신 이유가 이 공천에서 컷오프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거하는 의미로 머리를 짧게 자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진우 의원과의 경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이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리 공격을 좀 해주면서 그 반사 이익도 좀 효과도 좀 보신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진검승부의 시작점이다라고 본다면 누가 더 부산 시민들께 소구력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이제 박형준 시장께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에게 기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하셔야 될 타이밍이 이제 올 것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산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전재수 후보를 지원해 주신다면 아마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큰 효과를 부산 시민들께서 경험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또 선거운동 저 열심히 해야죠. 네. 박형준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점도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현지에 가보면요. 지금 확실히
부산 북갑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선거 쟁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야 뭐 한동훈이도 뭐 북갑에 나왔대. 그리고 무슨 야 뭐 전재수하고 맨날 싸우고 있대. 계속 싸우고 있대. 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막 되고 있고 덩달아서 지금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경남지사 하다가 실형을 받은 분 아닙니까? 징역 2년을 실형을 받고 나왔는데 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박한주 지사하고 현 지사하고 그렇게 큰 별 차이가 없어요. 탄핵 이후에 시작되는 그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보여져서 저는 뭐 북갑에 출마한 한동훈의 나비 효과 이런 것들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지금 퍼져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경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